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리고 마지막 청소를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제 오랜 동무 스님이었어요. 올해 일어난 살먹은 그 애가 거울앞 의자에 털썩 앉더니 이러는 겁니다. 정호가, 나 내일 아침에 혼인신고 하러 간다. 머리 좀 곱게 말아다오. 저는 가위를 든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요. 그 밤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사랑이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4가지를 다 꺼내 놓겠습니다. 앞에 셋은 이야기 중간중간에 짚어드리고 제가 제일 오래 망설인 4번째는 맨 뒤에 두겠습니다. 돈이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그 4번째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다 들으시고 나면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지 넉 장이 여러분 손에 남을 겁니다. 순임이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시험지예요. 저는 수도권 외곽 낡은 상가 2층에서 30년 넘게 미용실을 하는 68 한정옥입니다. 미용실 의자라는 게 참 요상한 자리예요. 목에 보자기를 하나 둘러드리면 그때부터 며느리 얘기, 영감 얘기, 통장 얘기까지 술술 나옵니다. 거울을 보고 앉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솔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할머니들 속사정은 아마 제가 이 동네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들끼리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연애를 시작하면 파마 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5주에 한 번 오시던 분이 어느 날 3주 만에 오셔서는 앞머리가 죽었다고 그러세요. 볶은 지 한 달도 안 된 머리가 죽긴 뭘 죽습니까? 머리가 산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난 거지요. 겨우내 얼었던 화분에 물이 오르듯이 그렇게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의 봄에 순임이가 딱 그랬습니다. 파마 주기가 슬금슬금 당겨지더니 어느 날은 눈썹 문신을 물어보고 어느 날은 난생 처음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요. 남편 보내고 6해 동안 화장품 한 개를 안 사던 애가 말입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순임이한테도 봄이 왔구나, 늦게라도 왔구나 하고요. 우리 나이 되면요, 다들 괜찮은 척을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외롭다는 말, 그 말이 어디 쉽게 나옵니까? 그런데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 화장을 하고 거울을 안 보던 사람이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건 말보다 더 정직한 신호예요. 누군가 다시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한 마음, 그 마음을 입 밖에 내는 건 부끄러운데 립스틱은 부끄러움 없이 그 마음을 대신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봄이 참 고마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댓글에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동네에서 보고 계신지 지역 이름 하나만 적어두고 다시 와주세요. 어느 동네 어느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그 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임이 형편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시장에서 20년 넘게 반찬 장사를 한 애라 손끝 하나는 야무진데 살림은 뻔합니다.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보내고 낡은 빌라에 혼자 살아요. 유족연금이 43만 원, 기초연금이 30만 원 남짓. 한 달에 7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사는 살림입니다. 무릎이 고장나서 그 봄에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지요? 온찜질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20분씩 지지다 보면 옆 침대하고 저절로 말을 트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나이엔 병원 대기실이 사랑방이에요. 거기가 요즘 세상 제일 큰 만남의 장소지요. 거기서 만난 남자가 윤태식이라는 이런 셋 먹은 양반이었습니다. 인물이 훤한 것도 아니고 돈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대신 이런 걸 했어요. 대기 순번을 슬쩍 양보해주고 접수처에서 순임이 이름이 불리면 제일처럼 먼저 돌아봐주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번에 왼쪽 무릎 아프다고 했지요? 계단은 옆으로 내려와요. 그래야 덜 아파요. 지난주에 무슨 무릎이 아팠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말없이 쌍화탕 한 병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꽃다발도 아니고 금반지도 아니고 내 무릎을 기억해 주는 것, 우리 나이엔 그보다 큰 선물이 없다는 걸 그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젊은 사람한테는 꽃을 주지만 우리한테는 기억을 줍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요일에 힘든지 그 사소한 걸 기억해 주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 호칭이 임자가 됐습니다. 국밥을 사주면서 그러더랍니다. 임자는 평생 남밥만 차렸을 거 아니요. 오늘은 그냥 앉아서 받아봐요. 순임이가 그 얘기를 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눈가가 벌겋더라고요. 반찬 장사 20년에 남편 밥상 40년을 차렸어도 수고했다는 소리를 그 양반한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잘 됐다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신호인지 몰랐습니다. 참, 제 가게에도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는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양반 얘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맨 끝에 그 얘기가 꼭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은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달달한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봄에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어느 날 국밥집에서 태식이가 지갑을 뒤적이더니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 임자 5만 원만 좀 내일 바로 주리다. 5만 원이 뭐 됩니까? 순이미는 웃으면서 냈지요. 그 5만 원이 어떤 무늬 손잡이였는지는 반년이 지나서야 우리 모두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노리는 것은 통장입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는 게 현금만 통장이 아니에요. 전세보증금도 통장이고 곧돈도 통장이고 오래 부어온 보험을 깨면 나오는 해약금도 통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이름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까지 그 사람들 눈에는 전부 다 통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통장에 든 돈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으로 끌어올 수 있는 돈 전부가 그 사람들 계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신호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난 지 석 달 안에 돈 얘기가 나오면 그게 설령 5만 원짜리라도 목적은 이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기는 500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바로 갚는 걸 보면 아, 이 사람 참 반듯하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다음 문을 여는 손잡이입니다. 작은 돈으로 신용을 쌓아두고 큰 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돈 얘기를 꺼내거든 정색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돈은 내 장례식 날까지 내 이름으로 있을 거요. 그래도 좋으면 우리 만납시다. 진심인 사람은 이 말에 안 떠납니다. 오히려 웃지요. 목적이 돈인 사람만 떠납니다. 이 한마디가 값비싼 필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람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순임이 손이 달라졌습니다. 파마하러 와서 앉았는데 손톱에 고춘물이 벌겋게 들었고 손목엔 파스가 붙어 있어요. 김장철도 아닌데 웬 고춘물이냐 물었더니 그 양반이 콩자반이랑 무생채를 좋아한다고 밑반찬을 해다 나른답니다. 혼자 사는 남자 냉장고가 오죽하겠냐면서요. 반찬만 나르는 게 아니라 와이셔츠까지 다려다 준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갑시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태식이는 단 한 번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답니다. 그게 그 사람들 재주예요. 임자가 한 콩자반은 아주 가게를 차려도 되겠네. 이 말 한마디면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음 주에 반찬통 3개를 들고 갑니다. 시키면 노동인데 알아주면 정성이 되거든요. 똑같이 콩자반을 만들어도 누가 시켜서 하면 서럽고 누가 알아주면 신이 납니다.
평생 고맙다는 소리에 굶주린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칭찬 한마디에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이런 걸 애정공세라고 한답니다. 관계 초반에 사랑을 용단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칭찬하고 기억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상대가 완전히 마음을 연 다음에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처음이 달수록 뒤가 쓰다는 걸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노리는 것은 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밥해주는 손, 빨래해주는 손,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손. 공짜 가사 도우미에 공짜 간병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간병인을 하루 부르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입주 도우미를 쓰면 한 달에 몇백이 우습게 나가요.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평생 밥하고 빨래해 줄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몸이 걸어다니는 돈이에요. 걸어다니면서 밥까지 차려주는 돈이지요. 가려내는 법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최근 석 달 동안 내가 차린 밥상과 그쪽이 차린 밥상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열에 9이 내 밥상이면 그건 연애가 아닙니다. 취직이에요. 그것도 월급 없는 취직입니다. 순임이가 그 여름 반년 동안 그 집에 해나른 반찬통이 40개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빈통은요, 단 한 개도 안 돌아왔어요. 늘 순임이만 건너가고 건너오는 건 없는 외나무 다리. 그 다리를 순임이는 반년을 혼자 오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로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외나무 다리에서 돌아 나오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시거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세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 나이에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지키자는 겁니다. 서로를요. 이야기가 달달하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돈도 한 계단 올라갔거든요. 어느 날 태식이가 그러더랍니다. 틀니가 부러져서 임시로라도 해 넣어야 하는데 30만 원이 급하다고요? 부산 상가에 보증금이 묶여 있는데 다음 달이면 목돈이 나온다고. 나오면 배로 갚겠다고요. 여러분, 이 대사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사람들 주머니엔 꼭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돈이 한 뭉치씩 있습니다. 부산 상가에 묶였다. 아들이 곧 붙여준다. 땅이 팔리면 나온다.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돈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픈 데는요. 꼭 돈 나올 때만 아픕니다. 멀쩡하던 틀니가 하필 그때 삐끗해요. 아픈 데가 곧 지갑을 여는 손잡이인 겁니다. 그러던 6월에 순임이가 그 양반을 제 미용실에 데려왔습니다. 우리 그이 머리 좀 봐 다오 하면서요. 30년 넘게 남의 머리를 만졌지만 그날처럼 가위든 손에 신경을 곤두세운 날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만지는 척하면서 그 양반을 아주 찬찬히 뜯어봤어요. 거울로 보니 마른 번드르르한데 구두 뒤축이 다 닳았더라고요. 그런데 모자만 새 것이었습니다. 사람 눈에 잘 띄는 데는 새 것이고 안 보이는 데는 낡은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 염색도 미용실 솜씨가 아니라 집에서 대충 부어 바른 거였습니다. 부산의 상가를 가졌다는 양반이 셀프 염색이라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세상 얘기하듯이 슬슬 물었습니다. 지난 겨울엔 어디 계셨어요? 얼굴이 좀 그으셨네. 했더니 청주에 좀 있었지요? 합니다. 그런데 순임이한테는 겨울에 부산에서 상가 일을 봤다고 했다는 거예요. 겨울 한철을 두고 어떤 사람한테는 청주, 어떤 사람한테는 부산. 저는 또 물었어요. 머리는 어디서 깎으세요? 저 사거리 이발소 단골이요. 하는데 여러분, 그 사거리 이발소는요. 재작년에 문을 닫고 지금 그 자리에 휴대폰 가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제 가위가 그 양반 목덜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양반이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들켰다는 웃음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연기 같지 않은 말도 있긴 했습니다. 자제분들은 어디 사시냐고 물었더니 한참 뜸을 들이더니 연 끊긴 지 오래됐지요 하는데 그 목소리만은 이상하게 진짜 같았어요. 다른 말은 다 매끄러운데 그 말만 목에 걸리듯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는 이따가 네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말만 진짜 같았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심증뿐이지 물증이 없잖아요. 사흘을 끙끙 앓다가 결국 수님이 몰래 인천 사는 딸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 몰래 그 자식한테 이르는 게 도리인지 참견인지 저는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만 그 전화가 수님이를 벼랑에서 끌어당기기는커녕 벼랑 쪽으로 한 발 더 미는 짓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미경이는 그 주말에 들이닥쳤습니다. 맞벌이에 애 둘 키우느라 얼굴이 반쪽이 내가 오죽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딱 봐도 사기꾼이구먼. 엄마 노망 났어? 여러분, 노망이라는 그 두 글자가 어떤 칼인지 아시지요? 자식이 부모한테 노망 났냐고 하는 순간 부모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순임이가 딱 그랬어요. 그 길로 태식이한테 갔습니다. 그 양반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거 봐요. 자식들은 임자 인생엔 관심이 없어요. 임자 통장에나 관심이 있지. 우리끼리 삽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기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식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따뜻하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딸은 노망 났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기꾼은 임자 인생을 걱정해 주니까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어요. 저는 그때 저리게 배웠습니다. 윽박 지르면 진다는 걸요. 밀어내면 그 사람 품으로 밀어넣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걸요. 저한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수님이가 다 알아채고 저를 찾아왔어요. 딸이 어떻게 알았겠냐? 내가 일렀지 하면서요. 저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서 제가 평생 못 잊을 말이 나왔어요. 너는 영감 보내고 15년을 혼자서도 잘만 살았으니 몰라. 사람이 사람 옆에 눕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알아. 잘만 살았다는 그 말이 오래 아팠습니다. 잘 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잘 산 게 아니라 그냥 잠그고 산 거였는데 말이지요. 문을 다 잠가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안전한 거였는데 그걸 잘 산다고 부른 거였어요. 그 얘기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에 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수님이는 그 길로 제 미용실에 발을 끊었습니다. 30년 단골이 발을 끊는 것. 미용실 원장한테는 그게 제일 큰 사이렌 소리예요. 그때 이미 저는 알았습니다. 아, 저 애가 이제 아무 말도 안 듣는 상태로 넘어갔구나. 자, 여기서 세 번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장, 몸.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가 뭐냐면요. 혼인신고, 전입신고, 명예보증, 서류에 내 이름을 얹으려는 겁니다. 왜 자리가 위험하냐면 이건 돈하고 차원이 달라요. 5만 원, 500만 원은 잃어도 거기서 끝나지만 서류에 이름이 얹히는 순간은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한쪽이 진 빚을 다른 쪽이 떠안을 수도 있어요. 집 명의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내 마음대로 못 팝니다. 보증을 서주면 그 사람이 도망가도 빚은 내가 갚아야 하고요. 돈은 잃고 끝나지만 자리는 잃고 나서도 계속 쫓아옵니다. 신호가 아주 또렷해요.
서류는 서두르면서 자식은 피합니다. 우리 나이의 결혼식은 무슨 조용히 신고만 합시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애들한테는 알리지 맙시다. 가붙으면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자리예요. 사람이 목적이면 자식한테 인사부터 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리가 목적이면 자식부터 피하고 싶어 하고요. 순이미는 그 무렵에 곧돈 탄 200만 원을 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장례보험까지 해약해서 3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자기 장례비로 붙던 보험을요. 그렇게 500만 원이 태식이 허리 수술비 명목으로 건너갔습니다. 봄에 5만 원으로 열린 문이 반년 만에 500만 원짜리 문이 된 겁니다. 5만 원, 30만 원, 500만 원 이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보이시지요? 이제 그 여름밤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혼인신고 전날 밤 이야기요. 밤 9시 넘어 제 문을 두드린 순이미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아주 초췌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머리 맡길 데가 없어서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내일 아침이 저도 모르게 무섭고 떨려서 그 밤에 발이 저를 향한 거였겠지요. 30년 단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제일 불안할 때 몸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미경이 이래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윽박 지르면 진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파마약을 개고 머리를 말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얘기하듯이 딱 한마디만 얹었어요. 순이마 오지랖 하나만 부리자. 재혼하면 유족연금 43만 원 그거 끊긴다는 거 알아보고 가는 거지. 순이미가 거울 속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물어봐라. 사별하고 받던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아예 없어진단다.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권리 자체가 소멸된대 그러니 알고는 가야지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을 하면 그 연금은 그날로 없어집니다. 한 해에 이런 경우가 1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재혼 사실을 몇 년씩 숨기고 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 법이에요. 그러니 재혼을 결심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단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드라이 바람 소리만 났지요. 43만 원이 큰 돈이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43만 원은요, 죽은 영감이 저승에서도 다달이 붙여주는 생활비 같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남편하고 이어져 있는 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순이미가 걸린 건 딴 거였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남자가 반년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꺼냈다는 것. 순이미 형편을 뻔히 알면서 연금이 끊긴다는 그 중요한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했을까? 순이미는 거기에 걸린 겁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미는 그래도 구청 앞까지 갔답니다. 마음을 다 접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가는 길에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대요. 나 신고하면 유족연금 끊긴다는데. 그러자 그 양반이 걸음을 딱 멈추더니 1초도 안 돼서 이랬답니다. 아이고, 그럼 신고가 급한 게 아니지. 신고는 천천히 하고 임자 빌라 보증금부터 빼서 우리 살 집을 합칩시다. 내 부산 돈 나오면 거기 얹어서 넓은 데로 가고. 여러분, 석 달을 혼인신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연금 끊긴다는 말 한마디에 1초 만에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입에서 바로 나온 말이 보증금이에요. 신고가 목적이 아니라 신고를 미끼로 한 다른 게 목적이었다는 게 그 1초에 다 드러난 겁니다. 순이미 말로는 한여름인데 등줄기가 서늘했답니다. 사랑이 식어서 돋은 소름이 아니라 순서가 이상하다는 걸 몸이 먼저 안 거지요. 머리는 속아도 몸은 압니다. 순이미는 그날 신고를 미뤘습니다. 그렇다고 꿈에서 다 깬 것도 아니어서 보증금 빼는 절차는 슬금슬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말이 쉽지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나오는 돈이라 2달이고 3달이고 걸립니다. 나중에 순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살린 첫째 은희는 죽은 영감의 43만 원이고 둘째 은희는 그 굽든 보증금이었다고요? 빨리 나왔으면 다 갖다 바쳤을 텐데 안 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 양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대신 보증금이 언제 나오느냐는 전화만 잦아졌고요. 그러다 10월에 순임이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옆구리에 불덩이를 두른 것 같다는 그 몹쓸 병이요. 자식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답니다. 바쁜 애들 오라가라 하기 미안해서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현관 비밀번호를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순임이는 태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몸이 이래서 며칠 못 나간다고요? 아이고 저런, 내가 지금 부산이라 어쩌나 일 마무리되는 대로 올라가리다 하더랍니다. 문자로 안부는 왔어요. 몸은 안 오고요. 순임이는 열에 들뜬 이불 속에서 헤아렸답니다. 지난 봄 그 양반이 감기 걸렸을 때 자기는 사흘 내리 죽을 쑤어서 그 집 문고리에 걸어놨거든요. 전복죽, 호박죽, 잣죽. 죽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방향이 보이더래요. 늘 저만 건너가고 건너오는 건 없는 그 외나무다리요. 그래서 열에 들뜬 채로 난생 처음 거꾸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지난번 500 중에 100만 원만 먼저 돌려줄 수 있어?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전화 한 통이 6달 홀림을 사흘 만에 고쳤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하더니 목소리가 반키 내려가더랍니다. 임자, 내가 부산 일이 커져서 정신이 없어. 다음 주에 봅시다.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문자가 짧아지더니 보름 뒤엔 신호음 대신 이 소리가 나왔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순임이는 그 안내 음성을 3번을 다시 걸어서 들었답니다. 기계가 잘못 말한 줄 알고요.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제가 제일 오래 망설였다고 말씀드린 그 얘기요. 4번째, 그 사람들은 통장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보고 옵니다. 태식이가 순임이한테 처음 물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늘 혼자 드세요? 이거였답니다. 그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볼 줄 몰라요. 대신 눈빛을 봅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의 눈빛. 하루 종일 제 이름 한번 불릴 일 없는 사람의 눈빛.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잔고 증명서예요. 은행 잔고보다 더 정확한 증명서지요. 이게 그냥 제 짐작이 아닙니다. 65부터 84까지 어르신 수천 명을 10년 넘게 따라가며 살핀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혼자 사느냐 아니냐보다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느냐 아니냐가 그분들 수명을 더 정확하게 갈랐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몸이 혼자인 것보다 마음이 혼자인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심리를 공부한 분들도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제목에 돈이 있든 없든이라고 쓴 겁니다. 돈이 없어도 외로우면 표적이 됩니다. 아니, 외로우면 돈이 없어도 돈을 만들어서라도 바치거든요. 갯돈을 헐고 장래보험을 깨고 그래도 모자라면 자식 몰래 대출까지 받습니다. 한 달 70만 원으로 사는 순임이한테서 5만 원, 30만 원, 500만 원, 도합 535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형편이에요. 외로운 사람 지갑은 밑 빠진 독이 아니에요. 제 손으로 밑을 빼주는 독입니다. 누가 훔쳐가는 게 아니라 제가 벗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임이가 나중에 한참을 울고 나더니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가 나는 말이다. 그 인간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고맙다는 소리가 고팠던 갑다. 수고했네. 자네 덕에 산다. 그 소리.
40년 밥상을 차려도 아무도 안 해주던 그 소리를 그 인간이 해주니까 내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게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나이엔 그렇게 큽니다. 경찰서 앞까지는 미경이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담만 받고 돌아섰어요. 차용증 한 장이 없고 오간 문자에는 죄다 고맙소 사랑하오 뿐이라. 연애 중에 오간 돈은 사기로 묻기가 어렵답니다. 세상 법이 그래요. 돈을 훔친 죄는 조서에 쓸 칸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보증금 4천만 원은 무사했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끝내 새 세입자를 못 구한 게 천만다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수님이가 저한테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정호가 이 얘기 네가 어디 가서 좀 해다오. 창피는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나 같은 사람 하나만 건져다오.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다 꺼내놓는 건 그 숙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번째를 외로움을 왜 맨 뒤에 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앞에 셋 통장과 몸과 자리를 노리고 오는 사람 중엔 나쁜 놈 아닌 놈이 없습니다. 통장을 노리면 도둑이고 몸을 노리면 부려먹는 놈이고 자리를 노리면 계획범이에요. 거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만은 다릅니다. 외로움을 보고 오는 사람 중에는요, 나쁜 놈도 있지만 저처럼 그냥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까 접어댔던 제 가게 손님 얘기를 해야겠어요. 서병철 씨라고 저보다 6살 위 되는 양반입니다. 3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커트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70 넘은 남자 머리가 2주 만에 자라면 얼마나 자랍니까? 깎을 것도 없는 머리를 10,000원 내고 깎고 가는 거예요. 겨울이면 계산대에 붕어빵 한 봉지를 슬쩍 놓고 가고 우리 가게 형광등이 깜빡거리면 말도 없이 다음에 올 때 새 등을 사와서 갈아 끼우고 갔습니다. 돈 얘기, 서류 얘기, 술 한잔 하자는 말도 3년 동안 단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님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제 눈엔 세상 남자가 다 도둑으로 보였습니다. 2주에 한 번 커트하러 오는 것도 붕어빵을 놓고 가는 것도 다 수작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이 양반도 결국 뭘 노리는 거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그 양반이 커트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지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강변에서 국화축제를 하던데 원장님은 꼭 구경도 안 다니시오. 그 순한 말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이제 남자 손님 커트 안 받습니다. 사거리에 남성 전용 이발소가 새로 생겼답니다. 그 양반은 잠깐 저를 보더니 그러시구려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붕어빵도 형광등도 2주마다 울리던 그 문종 소리도 같이 끊겼지요. 지난달에 가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제 글씨를 봤습니다. 서병철 커트 2주에 한 번 3년을 그렇게 적어온 글씨였습니다. 그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저는 그 번호를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요. 그날 밤에 알았습니다. 저는 남의 연애에 훈수 둘 만큼 눈이 밝았던 게 아니라 제 문을 잠그는 재주만 30년 들었던 겁니다. 수님이한테는 문이 열려서 탈이 났고 저는 문이 잠겨서 탈이 난 거예요. 겉으로는 정반대 같지만 뿌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잠긴 문도 따고 들어옵니다. 자물쇠가 3개면 3개를 다 따요. 그게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진심은 다릅니다. 진심은 문을 두드리다가 대답이 없으면 조용히 돌아갑니다. 2번은 안 두드려요. 그러니까 태식이 같은 놈들이 무서워서 자물쇠를 3개씩 채우면 결국 못 들어오는 건 병철 씨 같은 사람뿐입니다. 도둑은 어차피 담을 넘으니까요. 담을 넘는 놈은 못 막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막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저는 이 말을 사기 조심하라는 말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건 나쁜 사람만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속은 10길이라도 들여다보면 보이는데 사람 속은 한 길도 안 되는데도 안 보여요. 나쁜 놈 속도 안 보이고 좋은 사람 속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먼 나라 옛 어른 중에 세네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된 벗은 천천히 고르되 한번 골랐으면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에서 천천히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천천히 고르는 것, 그게 문을 잠그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잠근 사람은 아예 안 고르는 거고 천천히 고르는 사람은 시간을 두고 보는 거니까요. 문을 닫아 걸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남자라고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부인 먼저 보내고 혼자 되신 지 몇 해 안 돼서 전화기 너머로 만난 어떤 여자한테 크게 당하셨습니다. 얼굴 한 번을 못 봤답니다. 그저 매일 전화로 밥은 드셨냐, 약은 챙기셨냐, 그 소리 몇 마디에 마음이 다 넘어가서 몇 달 사이에 노후 자금을 상당히 붙이셨대요. 나중에 자식들이 알고 뜯어 말렸을 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이 순이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내 안부를 물어줬다고요. 그러니 이건 할머니들 얘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들도 똑같아요. 외로움은 남녀를 안 가립니다. 나이도 안 가리고 형편도 안 가려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면 다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태식이가 자식과 연 끊긴 지 오래됐다던 그 한마디만은 진짜 같았다고 했지요. 어쩌면 그 인간도 네 번째 그것 하나만은 진짜로 고팠는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저도 혼자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놈이 한 짓이 용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훔치는 놈도 만들고 도둑 맞는 사람도 만들어요. 같은 부리에서 한쪽에선 도둑이 나오고 한쪽에선 피해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시라는 말 대신 시험지 넉 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임이가 수업료 535만 원을 내고 산 시험지예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달력 시험입니다. 진심은 느리고 목적은 빠릅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급합니다. 마음이 식기 전에, 들키기 전에 서류든 돈이든 받아내야 하거든요. 그러니 만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돈 얘기가 나오거나 서류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목적은 이미 나온 겁니다. 석 달리 숫자만 기억하세요. 석 달 안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지갑 시험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쪽이 지갑을 연 날과 내가 지갑을 연 날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5에 4시 내 쪽이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내가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실 땐 거꾸로 시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보는 겁니다. 목적이 돈인 사람은요,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순이미는 100만 원만 돌려달라는 전화 한 통으로 6달 꿈에서 사흘 만에 깼잖아요. 아플 때 한번 부탁해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셋째, 몸살 시험입니다. 내가 아플 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세요. 입으로만 걱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 앞에 죽 한 그릇 놓고 가는 사람인지요. 태식이는 순이미가 대상포진으로 알아누웠을 때 부산이라 못 온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안부만 보냈어요. 반면에 순이미는 그 인간 감기 걸렸을 때 죽을 3가지나 쑤어서 문고리에 걸어놨고요. 사랑은 입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리로 옵니다. 말로 하는 걱정은 누구나 해요. 진짜는 아픈 사람 집 앞까지 걸어옵니다. 넷째, 대나 시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밝은 데로 데리고 나가려는 사람인지 보세요. 자식 앞에, 친구 앞에, 대낮 국수집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사람인지요. 애들한테 뭐하러 알려요? 이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미 답을 다 말한 겁니다. 숨기자는 사랑은요, 계획이 있는 사랑입니다. 떳떳한 사람은 밝은 데로 나오고 싶어 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데로 숨고 싶어 해요. 그러니 나를 자꾸 어두운 데로, 둘만 있는 데로 데려가려는 사람은 대낮 시험에서 이미 떨어진 겁니다. 이 넉 장이 다예요. 달력, 지갑, 몸살, 대낮, 어렵지 않지요. 외울 것도 없어요. 상대가 급하게 구는지, 내 지갑만 열리는지, 아플 때 오는지, 밝은 데로 나오는지, 이 네 가지만 손가락으로 꼽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손 안에 다시 쥐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 첫째는 통장이었습니다. 현금만이 아니라 보증금도 곶돈도 보험도 내 이름으로 빌릴 수 있는 돈까지 다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으로 넘어갑니다. 둘째는 몸이었습니다. 공짜로 밥하고 빨래하고 간병해 줄 사람. 열의 9이 내 밥상이면 그건 월급 없는 취직이에요. 셋째는 자리였습니다. 혼인신고, 명예, 보증, 서류는 서두르면서 자식은 피하는 사람, 특히 애들한테 날리지 말자는 사람, 그리고 넷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혼자 밥 먹는 사람의 눈빛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남기고 싶은 건 이 네 가지가 아닙니다. 순임이가 울면서 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넘어간다는 것. 그러니 그 말에 굶주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한테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해줍시다. 자식한테, 친구한테, 오래된 동무한테요. 그 말 한마디가 나쁜 놈들이 파고들 틈을 미리 메워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외로움은요, 숨기면 표적이 되고 꺼내놓으면 방패기. 혼자 앓으면 노리는 사람이 생기지만 자식한테든 친구한테든 나 요즘 이런 사람 만난다고 꺼내놓으면 그 순간 옆에서 다 지켜봐 줍니다. 순임이가 무너진 건 혼자 숨겼기 때문이고 순임이가 살아난 건 결국 저한테, 딸한테 꺼내놨기 때문이에요. 문은요. 잠그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은 대낮에 천천히 내 이름은 내 손에 쥔 채로 그렇게 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은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몇 번째를 겪어보셨습니까? 통장이면 1번, 몸이면 2번, 자리면 3번, 외로움이면 4번. 댓글에 그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사연을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숫자 하나면 돼요. 그 숫자 하나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어르신 한 분을 살립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겪었구나.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리고 이 손가락 셈법 혼자 계신 형제분이나 오래된 친구분께도 꼭 알려주세요. 달력, 지갑, 몸살, 대낮 이 넉 장을 아는 사람은 안 당합니다. 순임이가 535만 원을 내고 산 시험지니까 여러분은 공짜로 받아서 아끼는 분께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게 순임이가 저한테 준 숙제를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순임이는 요즘 많이 돌아왔습니다. 노망 났냐고 소리 질렀던 미경이는 그 말을 평생 갚겠다더니 요즘 주말마다 반찬통을 들고 온답니다. 이번엔 딸이 채워오는 반찬통이지요. 지난주엔 순임이가 제 의자에 앉아서 이러더라고요. 정호가 나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 535만 원짜리다. 근데 등록금 낸 김에 졸업은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거울을 보고 웃는데 봄에 립스틱 바르고 오던 그 웃음보다 10배는 곱더라고요. 속아서 웃던 웃음하고 알고 나서 웃는 웃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난 금요일에 돋보기를 쓰고 1시간이 걸려서 문자 한 통을 썼습니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요. 병철 씨, 한정옥입니다.
형광등 갈아주신 값을 여태 못 갚았습니다. 토요일 낮 12시 시장 국수집에서 국수 한 그릇 어떠십니까? 우리 딸도 아는 자리입니다. 대낮에 밝은 데서 자식도 아는 자리, 제가 여러분께 드린 네 번째 시험지를 저부터 지키기로 한 겁니다. 문을 30년 잠그고 살았으니 이제 대낮에 한 번쯤은 열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요즘 부쩍 다정해진 그분과의 지난 몇 달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그쪽이 지갑을 연 날과 내가 연 날, 그쪽이 차린 밥상과 내가 차린 밥상. 5에 4시 내 쪽으로 기울었으면 내일부터 속도를 늦추시고요. 자식이든 친구든 한 사람한테는 오늘 안에 그분 얘기를 꺼내 놓으세요. 숨기면 표적이 되고 꺼내 놓으면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의 밥상을 차려온 분들입니다. 이제는 누가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줄 차례예요. 그 말을 아무한테나 헐값에 팔지 마시고 진짜 그 값을 아는 사람한테만 내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문은 잠그지 마세요. 다만 대낮에 천천히 내 이름은 내 손에 꼭 쥔 채로 그렇게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우리 나이에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곱게 그리고 단단하게 지내십시오.